자, 오늘은 왜 그 당시, 그러니까 1800년대에 왜 러시아 귀족들과 상류층들은 왜 러시아인들이 러시아어가 아닌 프랑스어로 말을 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러시아의 대표적인 작가들은 누가 있나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그리고 체르니셰프스키, 푸시킨,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서 레프 톨스토이의 장편 소설, 굉장히 대서사시죠. 실제 러시아 현지에서 영화 같은 경우는 8시간이 넘는 대서사시인데, 톨스토이가 썼던 소설, 즉 전쟁과 평화입니다. 러시아어 제목으로는 바이나의 미르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똑같습니다. 바이나, 전쟁과 이, 그리고 미르, 평화입니다. 이 전쟁과 평화 같은 경우는 아동 교과 과정이죠. 대학교는 우니베르시테트 이렇게 있는데, 러시아의 그 아동 교과 과정에서도 가장 배우기 어렵고, 솔직히 이게 4권짜리인데 굉장히 방대합니다. 책 자체도 솔직히 러시아학과 학생들이 읽기에도 굉장히 좀 버거운 분량의 책인데, 이 소설은 무려 4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도 러시아 원서로 되어 있는 책을 봐도 한 절반 정도는 거의 프랑스어로 쓰여 있습니다. 왜 프랑스어로 쓰여 있을까요? 이런 느낌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옛날에 향가라든지, 그리고 옛날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한글도 세종대왕이 창제하기 이전에 한국말을 썼겠죠. 지금과는 굉장히 많이 달랐지만 한자, 음차, 문자라든지, 지금이 아니죠. 90년대, 80년대, 70년대만 해도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신문을 딱 읽어보면 한문과 한글이 혼용되어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러시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러시아 같은 경우도 그 당시 시대상 자체가 러시아의 귀족이나 상류층, 심지어 왕족까지도 불어를 썼기 때문에 그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한 전쟁과 평화 자체도 프랑스어가 거의 절반이었습니다. 전쟁과 평화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입니다. 사교계의 명사라고 하죠. 보통 이제 안나 파블로브나, 이 사람이 셰레르의 어떤 살롱에 모여서, 보통 이제 요즘엔 좀 살롱이라는 단어가 좀 퇴색이 됐지만 그 당시에 사교 모임은 보통 살롱이라 했습니다. 살롱에 모여든 그런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귀족들이 그런 나누는 이야기로 일단 시작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대화의 절반이 프랑스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 자체는 사실 톨스토이 머릿속에 나온 게 아니에요. 거의 19세기 초반에 그런 러시아의 풍습 자체를 고스란히 원작에 이제 반영한 것입니다. 일단 전쟁과 평화 제1권의 배경을 살펴보면 1805년 그때쯤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거의 나폴레옹 전쟁 시기이죠. 이때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말뿐만이 아니라 생각도 프랑스어로 했던 우리 윗대가 썼던 바로 그 세련된 프랑스어로 말했다. 이렇게 일단 밝힙니다. 소설의 등장인물들을 묘사를 했었습니다. 18세기에는 프랑스어가 귀족들의 비공식 언어가 되면서 러시아를 사실상 지금의 어떻게 보면 케이팝, 케이컬처 이런 것처럼 러시아 자체를 정말 점령했던 시기입니다. 물론 러시아뿐만이 아니고 고대 로마에는 이제 라틴어였죠. 로마 제국이 해체가 되면서 나중에는 프랑스 문화 자체가 전 유럽에 걸쳐서 퍼지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가장 세계 최고의 언어이자 어떻게 보면 공용어는 프랑스어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서방을 지향했기 때문입니다. 1682년부터 1725년까지 러시아를 통치했던, 러시아를 어떻게 보면 제국의 반열로 사실상 만들었던 가장 큰 장신의 카리스마의 지도자 누구입니까? 바로 표트르 대제입니다. 그 표트르 대제가 서구화를 진행하는 그런 개혁에서부터 이 모든 것이 다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단 로마노프 왕조의 3번째 군주였던 표트르 대제가 이 국가 통치 노선 같은 경우를 기존의 러시아에서 완전 서구화로 아주 획기적으로 거의 360도 바꿔놓았습니다. 표트르 대제의 꿈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러시아를 유럽의 강대국으로 만들어서 온 유럽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강대국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 바로 표트르 대제였습니다. 그를 위해서 스웨덴과 크림 전쟁을 포함해서 정말 유럽의 강대국들과 전쟁도 다 불사하면서 옛 러시아의 그런 낡은
어떤 뭐 가부장적인 이런 관습이라든지,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일제시대 때 뭐 단발령하고 싹 다 바꾸잖아요. 일본도 그렇고. 그런 것처럼 그런 기존의 관습들을 하나하나씩 다 제거해 나갔습니다. 예를 들면 귀족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염이 이렇게 막 되게 많이 있었는데, 그 수염도 굉장히 좀 짧게 다듬어서 이렇게 자르게 하고, 보통 유럽식 복장을 권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보통 미국의 하버드라든지 뭐 영국이라든지 이런 선진국들로 유학을 가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서방으로 유학 가는 것을 굉장히 독려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됐냐, 18세기의 그런 러시아의 귀족들은 사교 모임에서조차도 외국어로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외국어가 바로 뭐다? 프랑스어, 즉 불어입니다. 당시에는 모든 서양 중에서 프랑스어가 러시아뿐만 아니라 전 유럽을 정말 광풍으로 휩쓸었던 시기였습니다. 언어 심리학자이자 번역가인 드미트리 페트로프는 프랑스어는 통일된 표준이라는 그런 개념이 발생한 첫 번째 언어이면서 그래서 성공을 거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단 프랑스어를 이렇게 정말 그 당시에 공용어로 만든 1등 공신이 누구였냐면, 프랑스 재상으로 근무를 했던 리슐리의 추기경은 1635년에 언어 표준을 만들고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프랑스 아카데미를 창설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프랑스어가 서서히 기존의 이제 로마 세계관이었던 라틴어를 싹 몰아내고 국제 표준어로 바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프랑스화가 이렇게 밀려드는 거죠. 지금의 정말 K-팝, 뭐 방탄소년단부터 뭐 오징어 게임,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열풍이잖아요. 그거랑 똑같았습니다. 러시아 귀족들 사이에서 이 프랑스어가 굉장히 널리 쓰이게 된 이런 계기는 바로 프랑스 대혁명이 있었습니다. 1789년에서 1799년 요 당시였죠.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이런 귀족들이 그러니까 봉기를 좀 피해서 외국으로 많이 대거 이제 이주하거나 좀 피신을 했었습니다. 그때 러시아를 찾은 귀족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는 프랑스 인만 해도 약 한 뭐 통계적으로 한 15,000명이라고 하는데 뭐 자세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내가 학개론